ML 생애주기 네 번째 비디오 배포와 서빙 파트입니다. 자, 배포와 서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면요.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여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를 패키징하여 서비스로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장 좋은 모델. 우리가 당뇨병 환자 예측 문제를 통해서 데이터 과학자,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가 최적의 성능을 내는 모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모델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알고리즘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배포, 과거에는 릴리즈라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ML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이게 배포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 다양한 오픈 소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고 불리워지는 패키지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번 기계학습 수업 시간에 사이킨런, 판다스, 뭐 기타 등등 파이썬과 관련되어 있는 오픈 라이브러리를 갖다 쓸 텐데요. 복잡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많은 오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걸 위한 환경 설정, 각종 버전이 참 많이 다릅니다. 다를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돌지 않아요. 즉, 가장 좋은 모델이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란 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도커라고 불리워지는 가상화 기술이 나왔어요. 뭐냐? 여기서 패키징 한다 그랬잖아요. 이미지로 뜹니다. 이 도커는 어떤 공간에 있든 관계없이 완전 동일한 공간에서 모델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랬죠. 이게 가상화 기술이라고. 네,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징 한다라는 것이 모델과 각종 개발 환경을 하나로 묶어서 서비스로 배포한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도커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포와 서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MLOps는 누가 진행하는가에 대한 그림은요. 고 요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DevOps라고 하는 거는 개발된 코드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생애 주기를 뜻하고 MLOps는 모델 제작, 예측 수행, 서비스 패키지, 배포 등의 전반적인 ML 생애 주기를 다루고 관장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이 배포와 서빙에 해당하는 생애 주기에서 대규모 배포 준비와 배포 운영은 각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앞에서 한번 살짝 얘기하기는 했지만 좀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비스 패키징이란 컨테이너 제작 기술을 의미합니다. 컨테이너 기술은 모델 학습 환경이랑 모델 예측 환경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요 모델 학습 환경과 모델 예측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은 모델의 버전과 각종 패키지의 버전 그리고 추론 로직을 지칭합니다. 즉, 다시 얘기할게요. 서비스 패키징 한다는 것은 모든 환경을 다 맞춰요. 모델과 개발 환경을 맞춰서 그 아이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제작해서 여기서 이미지는 컨테이너는 도커라고 얘기했었죠. 그 녀석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포와 서빙이란 컨테이너를 서버에서 실행하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가 서빙된다라는 표현은요, 웹 API 방식의 서버가 올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내 모델이 나의 당뇨병 환자 예측 모델이 서버에서 돌고 있어요. 서버에서 돌고 있는 상태. 돌고 있음. 이게 바로 서빙 상태, 서빙 중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실시간으로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요. 이렇게 환자 데이터를 던집니다. 서버에 돌고 있으니까 질문을 할 수 있죠. 환자 데이터. 그랬더니 이 모델이 이렇게 정답으로 지금 들어온 환자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 친구는 당뇨병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모델 예측값을 계산하고 예측된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 반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웹 브라우저나 핸드폰의 화면을 통해서 당뇨병으로 예상됨이라고 하는 어떤 문구를 띄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서빙입니다. 계속 이렇게 알고리즘이 프로세스로 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이 배포와 서빙은 사실 원클릭으로 해결되지 않는데요. 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디플로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배포와 서빙도 함께 통합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플로이를 누르면 이렇게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디플로이를 선택하게 되면 이쪽에서 내가 디플로이 방식을 선택하게 되나 봐요. 예를 들어서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애저 쿠버네틱스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뭐 아래 거는 웹서버 단일 노드고 위에 거는 웹서버 멀티 노드여서 이거는 프로덕션용이고 이거는 개발자 테스트용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다루고 있는 ML 생애 주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계학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했으면 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희망할 경우에만 하시고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단지 교수님은 이렇게 통합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ML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컴퓨터 타입도 고를 수가 있고 네. 또 이렇게 REST API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대요. 여러분 이 REST API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웹 프로그래밍을 한 친구들은 좀 알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쿼리를 던져요. 요 REST API를 통해서 쿼리를 던지면 요걸 통해서 또 정답을 받아요. 예측값을 웹으로 받습니다. 즉 쿼리도 웹으로 던지고 예측값도 쿼리로 받아요. 앞에 보면 여기 이 내용 있었잖아요. 실시간으로 입력 데이터를 서버에 던지죠. 이걸 웹으로 해요. REST API로. 그리고 예측된 결과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웹으로 해요. REST API로. 이게 가장 나이브하게 입력을 웹서버에 전달하고 웹서버를 통해서 정답을 리턴받는 방법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역시 원래는 REST API 세팅을 따로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이런 것도 해주네요.
이제 거의 다 왔나 봐요. ML 생애주기 모니터링 파트입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서빙하고 있을 때, 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 반드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두 가지 모니터링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원래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생애 주기를 타고 있는 데브옵스의 모니터링은 실제 처리 성능이 원래 예정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정상적으로 쿼리가 들어오고 있는지, 너무 많은 쿼리가 들어와서 서버가 그 트래픽을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인지, 뭐 이런 어떤 관리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인데요. ML 생애 주기에서의 모니터링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데이터 드리프트 현상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고요. 결국엔 이 데이터 드리프트가 발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고민한다? 모델의 재학습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어느 임계치 이상으로 데이터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했으면 모델을 재학습하고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의 패턴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의 차이, 패턴 혹은 분포가 될 텐데요. 그 예측 데이터의 차이가 커질수록 모델의 예측 성능이 저하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의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드리프트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에 따라 모델을 재학습 시점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하네요. 데이터 드리프트의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웨 같은 경우는 이 드리프트를 또 분석을 해준대요. 실제로 이제 들어오는 쿼리와, 즉 앞에서 들어오는 쿼리라 하면 예측 데이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 정보도 들고 있을 테니까 그 두 녀석의 패턴과 분포를 분석해서 이렇게 드리프트 정도를 표현해 준대요. 지금 78% 정도의 드리프트가 생겼나 봐요. 그 임계값을 20%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으로 알람을 주고 있고요. 피처별로 드리프트 정도를 보여준대요. 온도가 가장 많이 드리프트가 생겼고, 뭐 기타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드리프트 현상이 생기지 않았네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모델을 재학습해야 돼 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주기도 하네요. 이렇게 또 데이터 드리프트가 각각의 생긴 것들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예시를 가져오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이렇게 자동화된 툴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각자가 각각의 모드를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모니터링도 프로그래밍으로, 자동화된 ML이라 불리워지는 오토메이티드 ML도 직접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데이터에서 중요한 피처 찾는 것도 여러분이 분석해서 프로그램으로. 단순하게 이런 통합 프레임워크들의 좋은 점은 여러분들의 코딩, 여러분들의 수고를 좋은 툴로 덜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ML 생애주기 마지막입니다. MLOps in Action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결국엔 MLOps의 모든 파이프라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시 한번 ML 생태계의 6단계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파이프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 세 번째는 모델을 평가하는 부분, 네 번째는 서비스를 패키징하는 부분, 다섯 번째는 서비스를 배포하는 부분, 여섯 번째는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MLOps in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요, 기존 서비스의 서버를 셧다운하지 않고 더 좋은 모델이 개발되면 새로운 모델이 자동으로 등록되고 패키징되어 배포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를 예를 들어 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 그런 파이프라인이 가능할까요? 데이터를 취득하고 다니는 엔지니어들은 계속해서 도로 주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데이터의 취득들은 레이블링, 다양한 가공과 탐색, 레이블링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잘 가공된 많은 수의 데이터는 모델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러들은 오늘도 환경 인식을 잘하기 위해서 차선 인식, 보행자 인식, 차량 인식,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경로 인식, 위치 인식 등 다양한 환경 인식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모델을 평가해서 과거에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단계는 먼저 모델과 모델의 개발 환경을 패키징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패키지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렇게 MLOps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IT 소프트웨어 업계에만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고요. 이런 파이프라인은 ML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팀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ML 생애 주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 생애 주기 중에서 내가 어떤 파트에서 기여하실지를 고르신 다음 각각의 영역에서의 필요한 기술 스택을 더 깊이 있게 쌓으시면 됩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꿈이시면 모델 만들기, 실험과 학습편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ML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기타 나머지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감이 좀 오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감을 잡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이번 주차는 기계학습과는 다른 ML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MLOps in 액션 프레임워크는, 즉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프레임워크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GCP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 회사의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프레임워크의 장단점은 명확한데요. 교수님은 주변에서 많이들 AWS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교육 환경에 적합하게 잘 제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요. 지금 세종대학교 계정이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들어가셔서 머신러닝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평가판이라고 하는 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평가판은 딱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머신러닝 툴을 교수님이 오늘 캡처해서 보여준 것들을 한번 실습해보고 싶으시면 그
구독을 하시고 30일 평가반을 통해서 다양하게 매뉴얼을 통해 이런저런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ML 생애주기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되는 주차 설명이었으면 하는 작은 희망을 가져보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